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하나 씨. 네. 부산 잘 갔다 왔나요? 잘 갔다 왔다고 해야 될까요? 부산에 가기 전날부터 조금 몸이 안 좋았는데 그 부산에 가서 목이 너무 아프고 기침을 하길래 올 것이 왔구나. 코로나인가 보다. 아직 한 번도 걸리지 않았으니까 네. 걸릴 확률도 높고. 네. 선우 씨와 저는 둘 다 아직까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고 4차까지 백신을 맞은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목이 너무 아파서 자가 검진도 해보고 근데 안 나오길래 그래도 계속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코로나는 아니고 목감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고생을 했고요. 부산 가서 사실 엄마를 연말에도 잘 못 봤기 때문에 가서 설날 전이니까 설날 때는 우리가 어디 안 가고 불효자들끼리 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전에 엄마를 보고 인사를 하려고 간 것도 있고. 네, 우리 빅토리노트 이옥선 작가님은 잘 지내시나요? 그 빅토리노트 인쇄를 보태서 본인의 오래된 10수년 타고 다녔던 차를 최근 바꾸셨어요. 와, 그래서 축하드려요. 완전 네. 성공하셨네요. 그래서 그 새 차를 타보기도 할 겸 갔던 거였죠. 네, 요즘 하나 씨뿐 아니라 감기 증상, 독감 증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엄마 새 차 타고 병원 갔다 왔어요. 네, 그래도 약 지어 먹고 조금 나아졌다면 다행입니다. 네, 부산은 따뜻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의 엄마들은 항상 부산 날씨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왔더니 정말 맵싸하게 춥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오늘 녹음하러 오는 길에 차 안에서 라디오가 나왔는데 이 방송이 올라가는 날 화요일은 서울은 영하 17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주도에는 눈이 많이 올 거라는 예보가 있었는데 톡토로 여러분들 추위에 너무 고생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한파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씨가 어제 밤에 왔잖아요, 서울에. 네. 그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떨어져 있던 며칠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아침밥 먹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 혼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있으면 우리가 3시간 동안 팟캐 녹음하러 가야 되는데 목 상태도 안 좋은 것들 둘이서 진짜 말이 많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정말 말이 많네요.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침에는 정말 선우 씨는 다른 사람들 선배들도 만나고 그랬지만 집에 있을 때는 제가 없으니까 말을 덜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부산에서는 목이 아프고 또 약간 별도의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딴 사람이랑 말할 일이 잘 없었는데 둘이 만나서는 어쩜 그렇게 또 둘이 너무 갑자기 공격적으로 수다를 엄청 떨고 있더라고요. 며칠 됐다고 그렇게 또 다 보고를 하고. 그러게 말이죠. 저는 하나 씨 없는 사이에 매달 우리 수아진의 진 선배에게 배우는 플라워 클래스 해화연에 다녀왔어요. 12월 초에 12월 수업이 있었고 거의 2달 만이기도 하고 그리고 12월 초에는 리스 만들기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리스 만들기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꽃 자체를 굉장히 오랜만에 바라보고 또 만지고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즐거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꽃을 즐길 때 예전에 저는 색감이나 형태적인 것에서 오는 아름다움에 집중을 했다면 지금 이 한겨울에 아주 추운 계절에 꽃을 바라보고 만지고 하니까 이 각기 다른 여러 품종의 꽃들의 질감이라는 것이 너무 큰 쾌감을 주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한겨울이다 보니까 조금은 자연을 바라볼 때 많은 것들이 메말라 있고 물론 그 속에는 물기와 생명력이 감춰져 있겠지만 굉장히 건조하고 두텁고 잎을 떨구고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굉장히
건조하고 그리고 뭔가 두터운 옷감에 쌓여서 그렇게 추위를 견디면서 나는 와중에 정말 한들한들하고 투명하고 반짝거리고 아주 섬세한 그런 꽃들을 보고 만지고 하는 게 저에게 너무 오랜만에 생기와 활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겨울에 한가운데에 있고 꽃값도 좀 많이 비싼 때긴 하지만 강추위 속에 꽃을 조금 집안에 데려와 보시면 또 다른 활력을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더니 저희 3마리 고양이들을 다시 보는 것도 반가웠는데 선우 씨가 그 전에 없던 꽃을 거실에 2군데 꽂아놓은 걸 보니까 집이 아주 생기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선우 씨가 저에게 아주 대단한 선물을 줬잖아요. 저 없는 뭐죠? 동안. 깨끗한 거실 테이블. 제가 맘 잡고 청소를 좀 했죠. 저희 집에 새로 신간들을 보내주시는 경우도 많고 해서 뭐 치워도 조금 있으면 바로 책이 정말 수십 권이 쌓이곤 하는데 부산에서 짐을 이것저것 이렇게 들고 집에 들어섰는데 집이 깨끗하고 또 꽃이 꽂혀 있으니까 아주 정갈한 가운데 또 생기가 느껴지고 아침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옆에 있는 꽃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거는 뭐다? 뭐 헬레보러스다. 이거는 뭐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그 꽃을 하나하나 바라보는 게 굉장히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헬레보러스는 색감 자체도 약간 빛이 바랜 것 같은 그런 연두색과 자주색이 섞여 있는 오묘한 색감이고 좀 마른 종이 같은 그런 질감이 맞아요. 굉장히 독특해요. 그리고 같이 사용한 예를 들어서 스위트피 같은 꽃은 또 레이스나 러플처럼 하늘하늘거리는 그 느낌이나 생김새가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버터플라이 라넌큘러스라는 꽃이 있는데 그거는 또 꽃잎이 되게 섬세하면서도 반딱반딱하는 광택이 있어요. 그래서 조명을 받으면 굉장히 빛이 많이 나는 그런 각기 다른 질감의 꽃들이 모여 있을 때 그거를 하나하나 천천히 바라보는 게 굉장히 큰 즐거움을 줍니다. 근데 해화연은 어떻게 만약에 톡토로님들이 여들톡을 듣다가 나도 꽃 수업을 한번 들어볼까 하면 신청을 하거나 할 수 있나요? 제가 한번 진 선배에게 문의를 해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진 선배도 플로리스트로 일을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아서 지인들 위주로 소규모의 클래스를 4명에서 5명 정도 규모로 몇 개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톡토로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한번 물어봐서 나중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 선배가 패션 에디터 출신이고 굉장히 멋쟁이잖아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인풋을 많이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아이디어를 착안해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해화연 수업의 경우에는 지금 엄유정 작가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엄유정 작가님의 그림, 꽃그림에서 색감의 영감을 얻어서 전시도 가봐라 이런 얘기를 들려주면서 그림과 함께 각자의 구상을 하기 위해 옮겨보니까 그것 또한 아주 즐거웠습니다. 수아진의 수선배도 어디 다른 데 갔을 때 톡토로님들이 알게 되면은 수선배님이라고 부른다는데 진 선배님도 만약에 해화연을 일반에 공개해서 수업을 하게 된다면은 호칭은 아시죠? 진 선배입니다. 네, 만인의 선배들이 됐죠. 진 선배님이 또 꽃에 대해서 인생과 연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맞아요. 진 선배는 집 앞 공원을 산책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알록달록 예쁘게 피어있는 꽃뿐 아니라 생명이 좀 사그라들고 나서의 마른 나뭇가지 같은 것들을 채집해서 그거를 꽃꽂이의 소재로 사용하는 걸 되게 즐겨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겨울에서 봄으로 옮겨가는 시즌에 봄꽃을 가지고 하는 꽃꽂이였지만 거기에 약간의 마른 나뭇가지들을 더했을 때 또 그 대비가 이루어내는 미감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뭇가지를 채집하면서 느낀 심상 같은 거를 얘기를 들려줬는데 인간의 생명이 한 사이클을 이루는 것처럼 자연도 그 속에 있으면 식물의 삶이 그려내는 어떤 한 사이클을 바라보게 된다. 여름에는
싱그러운 초록으로 다 엇비슷해 보이는 게 있다면 가을에 단풍이 들면서 각자 자신의 색깔과 개성을 강렬하게 드러내고 그 뒤에는 모두가 엇비슷한 그런 갈색으로 말라가는 그런 한 사이클을 지켜보면서 인간의 삶, 인생의 어떤 한 흐름도 좀 겸허하게 바라보고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약간 시조시인의 말씀처럼. 해화영 가면 그런 대화들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업에서는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들었던 얘기가 우리 수 선배가 꽃을 할 때 굉장히 꼼꼼한 스타일이에요. 저는 약간 엄벙덤벙 하는데 좀 휘리릭 빨리 해버리고 좀 노는 타입이고 수 선배는 정말 꼼꼼하게 하나씩 만들어가고 완성된 작품도 보면은 제게 조금 야성적이고 풍채가 좋다면 수 선배의 꽃 작품은 항상 좀 단아하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하나씩 꽂고 있는 와중에 이제 진 선배가 지도를 해주면서 여기서는 약간의 파격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말하자면 약간 색감이 좀 도드라지는 그리고 형태감도 좀 흐름을 깨는 그런 꽃을 하나 거기다가 딱 대주면서 사랑스러운 파괴자가 필요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들 너무 재밌죠. 아, 멋지네요.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같은 느낌이지 않아요? 저도 살짝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꽃꽂이를 망치러 온 건 아니니까. 아, 그렇죠. 오늘 43회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의 주제는요. 이제 시리즈가 되어가고 있죠. 겨울 한담입니다. 톡깔 한번 갈까요? 네. 둘. 톡톡톡톡톡 파워. 여름 한담부터 시작된 이 계절 대화를 아주 좋아하시는 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화자찬 경거망동처럼 한 주제를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대화도 있지만 한담 시리즈는 나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 계절적 심상을 북돋우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편안하게 한담이라는 것도 한가한 대화잖아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번 겨울 한담의 경우에는 제가 겨울 밀담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게 비밀스러운 대화가 아니라 좀 더 밀접한? 네, 그렇죠. 밀집하다 할 때 밀자를 써서 가까운 경상도 말로는 속닥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오순도순 대화를 하는 그런 느낌은 어떠느냐 제안을 했는데 까였습니다. 아니, 여름 한담, 가을 한담에 이어서 또 겨울 한담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그 제목으로 시리즈로 가는 게 좋겠다. 저의 의견을 어필해봤습니다. 제가 밀담을 제안 드렸던 이유 중에는 고 신영복 선생님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쓰셨잖아요. 네, 저희 때는 대학교 1학년 필수 교양 도서처럼 많이 읽힌 책이죠. 네, 거기 안에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글이 개수 씨에게 보내는 그 편지 중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에 우리들이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10가지, 20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해 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씨의 열 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공회대 교수셨던 신영복 교수님이 이전에 통역당 사건으로 투옥 중이실 때 썼던 서간을 모은 책이었죠. 네. 사상범으로 투옥이 되어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20년 넘게 복역을 하고 나오셨는데 신영복 선생님 서체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처음처럼. 네, 처음처럼을 쓰신 분이죠. 감옥 안에서 보냈던 서간이나 엽서가 글씨체가 너무 정갈하고 아름다워서 신영복 체가 탄생하기도 했던 그런 분이죠.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투옥이 되어 있으면서도 어쩜 그렇게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참 맑은지. 근데 아까
여름과 겨울의 복역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는데 또 한 가지 얘기를 더 할게요. 네.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남자 선배가 있었는데 이 선배가 자신의 재수 시절에 어느 건물을 아침 일찍 학원이었는지 어딘지를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차가운 돌계단에 사람이 하나 웅크리고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말을 걸어보고 건드려봤는데 움직이질 않아서 봤더니 그 사람이 얼어서 죽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는 너무 깜짝 놀라서 학원 건물 안에 계단에? 추우니까 이제 밖에서 들어온 노숙자거나 그렇겠죠? 그런데도 실내였지만 너무 추워서 사망한 거였어요. 근데 그 선배가 했던 말이 하나야 나는 그때 여름은 너무 덥고 힘들긴 하지만 사람이 죽지는 않는데 겨울은 정말 사람이 죽는 계절이구나. 이걸 내가 너무 크게 깨달았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름에도 사람이 죽죠. 더워서. 그렇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요즘 난방비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극빈층 사람들이 지하철역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낸다라는 뉴스를 봤는데 네. 그 기사가 떠오르네요. 신영보 선생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나기에는 겨울은 정말 힘든 계절이기는 하죠.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겨울 한담보다는 겨울에는 좀 더 모여서 우리가 이 온기를 나누고 이 온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계절이구나 하는 무의식적인 생각에 그렇게 제안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겨울 밀담이라고? 네. 여름 밀담은 좀 음습하잖아요. 그리고 떠올려 보면 이미 좀 더워요. 입김이 조금 뜨겁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러면 제목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봅시다. 네. 아까 해화연에서의 식물의 생애와 인간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저희가 여름에는 수평자세, 가을에는 직립보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을에는 나가서 좀 싸돌아다녀야 되지 독서를 하고 있을 계절이 아니다. 그럼요. 가을에 책을 안 읽으니까 독서의 계절이라고 마케팅을 하는 거죠. 걷기가 너무 좋은 계절이니까 걸으셔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겨울에는 나뭇잎들이 상록수들 빼고는 다 많이 떨어졌죠. 잎들이. 그래서 앙상한 가지만 보이는데 여러분들께 좋은 습관 하나 시작하기에 좋은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제 친구가 100가지의 나무 이름, 100가지의 꽃 이름을 아는 게 교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뒤로 제가 식물 종류를 보고 이름을 익히려고 많이 노력했다. 이런 말씀 드린 적도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집을 나서서 늘 다니는 골목에 뭐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이라든가 거기에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무를 하나를 찍으세요. 그래서 그 나무가 지금은 잎이 다 떨어져 있고 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나무일수록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무가 봄이 되어서 뭐 꽃이 먼저 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잎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잎이 언제쯤 나오는지, 그리고 여름이 되면 잎이 어느 정도로 무성해지는지, 가을이 되면 두근두근 이 잎이 어떻게 물들 것인지 이것을 관찰을 시작해 보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 겨울이기도 합니다. 봄이 돼서 시작하려면 이미 늦을 수도 있어요. 봄에는 이미 너무 자기 주장들이 강해져 있죠. 여차하면 이미 잎이 나와 있고 이러니까요. 지금 다니시면서 늘 보는 나무를 전나무를 하나 찜했다. 그리고 다니다 보면은 지금 이파리들이 없지만 수형이라든가 가지의 생김새나 껍질 표면의 특징 같은 것이 왠지 마음에 드는 나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제가 내 나무다라고 찜해 두고 오가면서 계속 보세요. 이걸 기억하고 계신다면은 지금부터 얘가 첫잎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가면서 관찰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첫잎이 나오면 정말 반갑겠죠? 그런 것은 환희죠, 환희. 그렇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하나 씨한테 배운 나무인데 생김새를 계속 좀 헷갈리다가 최근에 겨울이 되면서 이 나무가 맞구나라고 확신을 갖게 된 나무가 떠올랐어요. 뭐예요? 화살나무. 화살나무. 화살나무는 이파리가 있을 때보다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남았을 때 너무 특징적이고 눈에 띄어서 잘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지가 약간 분절적으로 톱니도 아닌 것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화살 뒤에 보면은 그 시위에 거는 부분 있잖아요.
잘 날아가라고 왜 깃털을 달아놓잖아요. 네. 그 부분처럼 생겼죠. 가지가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잎이 떨어진 시기에 보면 이거 화살나무라고 바로 알아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아는 즐거움들이 있죠. 그리고 벚나무도 꽃이 피기 전에도 보면 나무의 표면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가로로 줄무늬가 있고 약간 광택이 있어요. 광택이 있고 조금 회색 비슷한 것이 돌기도 하고 그리고 봄이 왔을 때 이게 벚나무 맞았네 라고 이제 발견하는 재미가 있겠죠. 그거 참 재밌죠. 관심을 안 기울이고 있다가 조금씩 알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것도 많고 한번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 변화 과정이 다 나에게 지식이자 기쁨이 되잖아요. 그게 삶의 즐거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해화연 꽃 수업에 대해서 12월에 이제 이파리, 소재 까끌까끌한 아이들만 가지고 리스를 만들고 그런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봄꽃이 이렇게 반가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겨울은 또 봄을 기다리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기도 한 것 같아요.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의 어떤 빛나는 화사함이 더 빛을 발하고요. 성탄절 무렵이 동지잖아요. 해가 가장 짧은 때로부터 지금은 해가 조금씩 하지까지 점점 해가 길어지는 때죠. 그래도 아직은 해가 많이 짧은데 선우 씨는 이 해가 늦게 뜨고 빨리 지는 이때에는 잠을 더 많이 주무시나요? 그런가? 우리 집 잠 챔피언이잖아요. 네, 항상 많이 자서 오늘 또 한 10시간 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10시간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반가워서 얘기를 많이 했구나,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제가 깨고 나서 5시간쯤 있다가 일어나셨거든요. 네. 확실히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해가 늦게 뜨면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게 되지가 않는 것 같고 또 여름에는 좀 더워서 뒤척뒤척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겨울은 가만히 웅크리고 있으면 잠 잘 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행복해? 잠 얘기만 해도 이렇게 좋아. 겨울에는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네. 오늘도 어느 영상을 봤는데 이제 곰들이 겨울잠을 잘 때 물론 동물원이라는 형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지만 동물원에서 생활하는 곰들에게 사육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면 그걸 바로 안 먹는다는 거예요. 잠이 안 깨서. 그래서 약간 비척비척 하다가 하루에 한 번 정도 낮에 몰아서 음식을 먹고 또 잔다고 하더라고요. 네, 동물들도 그렇게 물론 모든 동물 종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겨울잠을 필요로 하는 동물 종이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체질에 따라서 겨울에는 좀 많이 먹고 덜 움직이면서 잠을 많이 자야 되는 그런 체질의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위를 많이 타면 여름에 좀 그렇게 휴식을 많이 취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겨울에 잠이 많아지는 분들은 난 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마음을 편하게. 실제로 우리는 곰의 종족 아닌가요?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된 건 곰이었답니다. 호랑이가 아니라. 네, 저는 좀 그 혈통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는 수평자세, 가을에는 직립보행 말씀을 드렸는데 겨울의 삶의 자세는 뒹굴뒹굴이 아닐까 합니다. 뒹굴뒹굴. 여름에는 뒹굴뒹굴도 하면 안 되죠. 가만히 약간 해파리처럼 누워있는 느낌이라면은 뒹굴뒹굴 하면 땀이 나니까? 그렇죠. 오.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모여 앉거나 눕거나 엎드려서 어느 톡토로님이 러브핑크 배워머하고 여들톡 듣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하셨는데 그런 느낌으로 포근하고 따뜻하게 만화책도 보고 귤도 까먹으면서 뒹굴뒹굴 집에서 되도록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좋은 계절이죠. 가급적이면 약간 포근하고 따뜻한 소재의 뭔가로 내 몸을 감싸고 예전에 어디서 그런 글을 봤어요. 요즘에 롱패딩은 옷이 아니다. 이동수단이다. 그 얘기를 보고서 무릎을 탁 쳤는데 최근 또 트위터에 이런 글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또리님이라는 분이 쓰신 글인데요. 제가 고른 겨울 아우터 집입니다. 너무 와닿는다. 그러니까 어떤 롱패딩 이동수단에 몸을 실어도 너무 추울 때는 사실 안 나가는 게 최고죠. 아까 난방비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집에
아주 추울 때는 등유 난로를 켜잖아요. 근데 그 등유 값이 2배로 올랐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가 보통 기름통을 가져가서 주유소에서 10,000원어치 정도를 사면 통에 한 반 정도가 차서 그걸로 일주일 이상 난로를 뗐었거든요. 근데 뭐 등유난로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처럼 24시간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주 추울 때 뭐 30분씩 하루에 한두 번 이렇게 트는 거니까 가능했는데 이제는 거의 2배를 줘야지 그만큼의 양의 기름을 살 수 있더라고요. 난방비를 아껴가며 그래도 집을 따뜻하게 해두고도 일을 하러 나가야 되기는 하죠. 하지만 집을 이렇게 왜 난방비도 보일러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려면 껐다 켰다 하기보다는 가장 낮은 온도로라도 계속해서 그냥 켜두는 게 가장 난방비 효율은 좋다라고 하잖아요. 네, 에어컨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기껏 데워놓은 집을 많이 활용하는 게 그 난방비를 잘 활용하는 길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겨울에 내가 이렇게 너무 집구석에만 있고 너무 뒹굴거리기만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나는 곰의 후손이다. 그렇죠. 나는 난방비 지킴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는 잠이 많은 것이 아니다. 수면 아티스트다.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최고의 난방비 지킴이들은 고양이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고양이들의 행태를 가만히 보시면 집에서 정말 가장 따뜻한 장소에 거기는 고양이가 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관이 지나간다. 그렇죠. 거기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러그를 하나 깔아뒀다. 그 위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지금 햇볕이 잘 드는 시간이다. 그 햇볕의 모양을 따라서 고양이가 옮겨 다닙니다. 난방비 지킴이들이죠. 네. 아니 제가 어느 계절부터 왜 추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저기에 있지 싶으면 거기가 따뜻한 데죠. 한겨울에는 고양이들이 원래 있던 데와 다른 곳에 있을 때가 있는데 거기를 꼭 한번 가서 손으로 한번 대보십시오. 거기가 제일 따뜻합니다. 그 열선이 지나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외풍이 거기는 잘 안 들어온다든가 여러 요소를 합쳐서 가장 따뜻한 곳에 고양이가 있으니까 집에 이런 난방비 지킴이가 있는 집에서는 그 고양이의 말을 잘 따르시고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본인 몸의 안락함을 항상 최고로 추구하는 존재들이에요. 또 지난 가을 한담 시간에 저희가 강조한 것처럼 그때는 독서의 계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정한 독서의 계절은 언제? 겨울입니다. 맞아요. 네, 겨울에 난방비 지킴이로서 활동하면서 수면 아티스트로 활동하면서 깨어있는 시간 동안 집에 따뜻한 곳에 가족들이나 고양이가 있다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가까이 있으면서 책도 읽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 좋죠. 지금 막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번에 부산에 갔을 때 요즘 제가 괴테를 읽고 있거든요. 근데 마침 제 스마트폰에서 괴테 연구가 누군가가 쓴 책이 나왔다. 이런 광고를 보고 주문을 했더니 설 연휴 전인데도 어찌나 배송이 빠른지 그 부산 집으로 바로 다음날 책이 왔더라고요. 네. 근데 그 책은 저는 괴테 파우스트 안에 보면은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라고 잘 알려진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을 제가 주문했던 그 책의 연구자가 전영애 교수님이거든요. 40년간 괴테를 읽고 번역을 하셨는데 아주 오래 고민을 하시다가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라고 하는 잘 알려진 문장을 독일어 원래 단어에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중에 고심하시다가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로 바꾸셨어요. 근데 그 말이 바꾼 번역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책의 제목은 꿈꾸고 사랑했네 해처럼 맑게 라고 하는 책입니다. 서울대 동문과 교수를 지내신 지금은 72세인 전영애 교수님이 괴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본인이 여주에서 운영하시는 여백 서원에 대한 이야기, 정원을 가꾸는 이야기 등등을 담담하고 맑게, 하지만 이 노학자의 평생의
연구와 인생의 정수가 담겨 있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고 삼아 읽으려다가 이 책에 푹 빠져가지고 끝까지 너무 재밌게 읽고 저희 엄마한테도 권하고 싶어서 엄마한테 책을 한 권 더 주문을 해서 드리고 서울에 돌아왔거든요. 네. 이 책은 저는 우리 톡토로님들도 범위가 아주 넓잖아요. 근데 10대부터 90대까지 모두에게 권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백서원에서의 생활을 담은 다큐도 최근에 방송이 돼서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 다큐가 나와서 책에 대한 광고가 다시 떴는데 제가 마침 그걸 본 거였더라고요. 네. 제가 이 책이 참 좋다고 얘기했더니 어느 분께서 또 다큐 링크를 보내주셔서 봤는데 톡토로 여러분들도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유튜브에서 인생정원 다큐 인사이트의 인생정원 72 여백의 뜰 전영애 선생님 편을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전영애 선생님이 아주 넓은 부지의 정원을 혼자 가꾸시면서 물론 도우러 오는 사람들도 있을 때가 있지만 주경야독이죠. 낮에는 식물들을 돌보고 어떤 건 뽑아내기도 하고 계속 가꾸면서 밤에는 혼자 책이 아주 가득 쌓여있는 공간 속에서 글을 쓰고 번역을 고치고 책을 읽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거예요. 책을 읽어보면은 사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중학생 때부터 혼자 사셨대요. 영남 쪽에 있는 집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혼자 서울로 유학을 간 거죠. 그래서 혼자 살면서 또 학업 성취도가 뛰어나고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학위도 따고 그랬지만 본인에게 자리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영애 교수님은 남성에게 훨씬 더 우호적인 외환이었겠어요. 그때 한국이. 그런 한국에서의 어떤 기회를 갖지 못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외국에서 오히려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인정도 받고 아주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괴테 연구가가 되신 거죠. 근데 표정이 다큐를 보면요. 너무너무 맑아요. 그래서 그 전영애 선생님이 방긋방긋 웃으시는 것만 봐도 마음이 너무 어떤 주름이 펴지는 것처럼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하나 씨에게 책을 빌려서 읽어봐야겠네요. 가을이 아니라 겨울이 독서의 계절임은 신이 보내주신 과일로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귤을 까먹으면서 책을 읽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언제 칼을 들고 감을 깎아가면서 책을 읽겠습니까? 가을은 아니죠. 겨울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저는 요즘은 계속 까면 손에 묻어 있게 되고 그게 책장에도 노란물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개를 까놓고 그거를 홀랑홀랑 집어먹거나 찍어먹거나 하면서 책 보는 걸 좋아합니다. 또 희끈의 농장에서 저희가 희끈의 농장 레드향을 요새 먹고 있는데 레드향이 또 참 맛있죠. 그리고 네. 까기도 쉽고. 까기 쉽다는 게 또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황금향 같은 경우에는 또 물기가 훨씬 많아서 촉촉한 맛이 있었지만 껍질이 얇다 보니까 그거를 칼로 잘라서 그러니까 오렌지 까듯이 그렇게 해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레드향은 좀 공기층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손으로 까기가 너무 쉬워서 정말 급속도로 소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품절 중인데 다시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친구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희끈의 농장에서 뭘 주문하려고 그러면은 금방 품절이 돼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인스타를 잘 지켜보시다가 원하는 농작물이 올라왔을 때 바로 주문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를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는 야채 스틱 같은 걸 잘 먹잖아요. 좋아하죠. 네, 샐러리라든가 당근. 썰어 두면은 그냥 그거를 집어 먹는 거를 좋아하는 편인데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탁구 치는 친구 중에 채소 마스터 클래스를 쓴 저자 백지혜 작가, 요리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하나씩 콜라비를 먹어봐 라고 했잖아요. 근데 콜라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사서 먹는 군에 머릿속에 쉽게 당근이나 감자처럼 떠오르는 군이 아니잖아요. 근데 콜라비를 딱 찍어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계절이 콜라비가 너무 맛있어.
그래서 희끈의 농장에서 콜라비를 주문해서 먹었는데 지금도 판매하나요?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끝난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희끈의 농장이 아니더라도 콜라비가 지금이 제철이래요. 그것을 그냥 썰어서 껍질을 깎는 느낌이 아니라 껍질도 약간 두껍게 썰어내버리는 느낌으로 쿵쿵쿵 썰어가지고 집어서 먹으면요. 와, 너무 달고 아삭아삭하고 맛있더라고요. 네, 썰기가 조금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는데 칼을 좀 큰 거를 묵직한 걸 사용하셔야지 잘 썰릴 거예요. 겨울이 뭔가 채소를 먹기가 되게 좋은 계절이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아, 이거는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의 생각이네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잎채소 같은 게 너무 더우니까 금방 물러지고 그건 맞아요. 시들어서 금방금방 버려야 하는데 겨울은 좀 저장해두고 먹기 좋은 그런 채소들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콜라비도 그렇고요. 콜라비는 그렇게 썰어서 그냥 생으로 먹어도 조금 뭐랄까 더 단맛이 나는 무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먹기가 좋고 또 무와 배추가 겨울에 정말 맛이 있죠. 아, 맞아요. 최근에 문경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시는 윤인숙 씨, 김신지 작가의 어머니시죠. 그대여 장롱면허를 꺼내라 편에서 아주 늦게 운전면허를 따서 트럭을 모신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이 윤인숙 님께서 연말마다 그렇게 표고와 배추를 보내주셨는데 이번이 마지막 농사라고 하시면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더 이상 농사를 표고 농사는 더 짓지 않으신다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표고도 너무 맛있고 배추가 배추를 받자마자 그 배추를 반을 갈라서 그 속에 있는 여린 잎을 몇 장 먹었는데 몇 장이 뭐예요? 4분의 1통을 그 자리에서 다 먹었어요. 진짜 맛있죠. 네. 요즘 배추가 속도 맛있고 알배추라고 해서 거의 배추 속만 있는 그런 배추도 많이 팔잖아요. 그게 너무 맛있어서 그 알배추 혹은 배추 속을 이용해서 맛있게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것 역시 채소 마스터 클래스의 백지혜 작가의 레시피예요. 그 친구가 트위터에 올려서 엄청 많이 리트윗이 되면서 인기를 끌기도 했고 저도 그걸 보고 해먹었더니 너무 간편하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손쉽게 자주 해먹고 있는 요리입니다. 일단 배추의 노란 부분을 적당량 준비하세요. 몇 그램이라고 레시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램 안 재잖아요. 눈대중으로 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정도의 양을 숭숭 툭툭 썰어서 넣습니다. 그리고 육수가 필요한데요. 육수는 요즘 시판 제품이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샤브샤브 육수 같은 거 보면은 물에 어느 정도를 희석해서 먹으라는 게 다 나와 있거든요. 뭐 5대1, 10대1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육수를 조금 넣고 잠깐만요. 선우 씨 근데 이거 뭐 써놓은 거 하나도 안 보고 어쩜 그렇게 청산유수로 제가 어제도 해먹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까지 레시피가 그냥 간단하지 않으면 저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정말 간단해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넣고 물을 정량 그렇게 육수를 희석할 수 있는 양을 넣고 그리고 약간 이게 킥인 것 같은데 자른 미역. 자른 미역이 들어가요. 맞아요. 근데 미역을 미리 불리시면 안 돼요. 미역을 미리 불려서 넣으면은 끈적끈적한 그런 미역국이 돼버리고요. 미역이 말라있는 상태로 같이 넣고 끓입니다. 그리고 버섯이 있으시면 저는 집에 표고가 있어서 표고를 넣었었고 만가닥 버섯 같은 걸 넣으면은 씹는 맛이 좋다고 해요. 그리고 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팽이버섯 같은 것도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게 넣고 그냥 한번 부르르 할 때까지만 익히면 돼요. 근데 배추도 되게 빨리 익고 미역이나 버섯도 오래 끓일 필요가 없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배추가 약간 투명해질 때까지만 익히면 돼요. 그렇게 하고 10분 정도 끓이면 되겠네요. 하고 버섯은 마른 표고 같은 거면 처음부터 넣으시고 생버섯이면은 마무리 단계에 넣으셔도 금방 익습니다. 그렇게 하고 파 송송 올려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되는데 이 육수에서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소금 간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제 하나 씨가 밤에 집에 도착을 해서 저녁을 못 먹은 상태로 기차를 탔는데 뭔가 출출하고 그렇다고 밥을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럴 때 끓여서 잘 나눠 먹었죠. 저는 물론 밥이랑 같이 먹었고.
집에 돌아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겨울철에 밖에서 먼 곳에서 기차를 타고 와서 집에 들어왔을 때 늦은 밤에 선우 씨가 이렇게 따끈한 국물에 그 알배추가 약간 투명해지게 이렇게 보글보글 끓인 맑은 국물에 약간의 미역이 있고 미역은 또 씹히는 맛이 좋고 버섯이 있고 그 국물을 먹는데 집에 돌아왔구나 환대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따끈한 국물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겨울에는 오뎅바 이런 데 가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뭐 어묵이라고들 얘기하지만 저희 세대에는 오뎅이 더 입에 착 붙거든요. 오뎅바가 좋은 점은 여름에 못 가죠. 겨울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이렇게 꼬치에 앞에서 끓고 있는 데서 이렇게 꺼내서 먹는 그런 게 겨울에 그 정서죠. 유리창에 안쪽에서 김이 막 서려가지고 물방울이 되어 있고 한 방울씩 흐르기도 하고. 맞아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겨울의 추위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어떤 따끈하게 뭔가를 먹고 싶다는 그런 식욕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에 약간 환상을 파괴하는 이야기인데 시장에 만두집 같은 데 보면은 김이 모락모락 나서 너무 맛있을 것 같고 되게 사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만두나 찐빵을 찌면서 나는 증기가 아니라 옆에서 계속 맞아요. 증기를 피운대요. 우리 지나가면서 봤잖아요. 그 김이 계속 나서 사람들을 약간 끌어모으는 말하자면 이렇게 손가락 펄럭거리는 그런 인형 바람 넣는 인형처럼 호객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바람제비였던 겁니다. 근데 너무 똑똑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걸로 사람의 허기를 자극한다는 거는 이 가마솥에서 뚜껑 탁 열면은 김이 확 나오는 그 느낌이 맛있겠다. 그러니까요. 뭔가가 따끈하게 데워졌어요. 이 느낌이 드는데 다 가라였던 거죠. 근데 저희가 정말 그렇게 김이 막 모락모락 나는 옆을 지나가는데 옆에 봤더니 실제로 그 냄비와는 상관없는 곳에서 증기를 틀어놓은 거를 보고 저희가 깜짝 놀랐었잖아요. 그리고 그 백지혜 작가가 예전에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겨울무로 만든 스프, 무수프를 끓여준 적이 있는데 그 이전에 상상을 해보지 못한 맛이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전에는 먹어본 적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런 장르가 있는 줄은 전 모르고 있다가 수프 하면은 뭐 크림 수프라든가 어니언 수프라든가 뭐 포토페 이런 식의 느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수프는 머릿속에 카테고리에 안 들어가는 맛이었고 겨울 무를 그냥 블렌더에 웽 갈아가지고 물론 백지혜 작가의 노하우가 있었지만 별게 안 들어가고 무를 갈아서 뭉근하게 끓여가지고 먹는 거였는데 그 식감과 달기 그리고 진짜 온몸이 아랫배에서부터 따끈해지는 그 느낌이 이 겨울무를 따끈하게 먹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처음 느꼈고요. 보통은 우리가 무 하면 떠올리는 게 깍두기라든가 뭐 석박지 이런 것처럼 아니면 동치미에 들어가는 무처럼 시원하게 먹는 거, 한겨울에도 차게 먹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면 뭔가 조림이나 국에 그렇죠. 들어가는 생선 같은 데도 무를 같이 넣으면 그 무가 달달하니 그리고 따끈하잖아요. 채소 마스터 클래스 책 안에 그 무스프를 만드는 레시피도 들어 있습니다.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그거 한번 겨울 가기 전에 끓여보세요. 네. 저희가 여덟픽 맨 처음 추천으로 당근 레시피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책이죠. 네. 그리고 겨울이 가기 전에 열심히 먹어야 하는 것이 또 딸기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어렸을 때는 딸기가 초봄 한 3월쯤 3, 4월 이때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점점 하우스 농사를 짓고 그리고 겨울도 예전보다는 좀 따뜻해져서 그런지 딸기를 먹는 시즌이 점차 앞당겨져서 이제는 12월, 1월이 거의 딸기의 메인 시즌처럼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또 연말에 파티가 있고 그러면은 딸기가 늘 등장하잖아요. 저는 딸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딸기는 초봄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예전의 생각이군요. 네, 이제는 조금 따뜻해지면 딸기가 금방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모든 과일이 다 품종을 다양하게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때인데 딸기가 그런 유행을 좀 선도하지 않았나 싶어요. 딸기 종류가 진짜 다양하죠. 올해는 마트에 가보면 금실 딸기가 좀 많이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금실은 좀 단단하고
약간 당도가 높은 그런 품종이라고 하고 저는 제가 먹어봤나요? 금실은 안 먹어봤었고 아마 하나 씨가 그때 맛있게 먹었던 건 서량이었던 것 같아요. 서량은 알아요. 그건 계속 나오고 있는 품종이죠. 서량은 되게 스테디하고 또 인기가 많은 품종이죠. 그런데 그렇게 유행을 타는 품종들이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좀 몇 년 전까지는 맛있게 먹었던 그런 품종이 찾아보기가 약간 어렵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던 품종 중에 육보라고 있었거든요. 육보. 네네. 육보는 약간 어감에서 느껴지듯이 조금 울퉁불퉁하고 크고 좀 덩치가 있는 묵직한 그런 딸기인데 약간 향이 좋고 좀 달콤새콤하고 그리고 좀 육질이 씹는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조금 부드럽고 퍼석하기보다는 좀 단단하고 알찬 그런 딸기였어요. 이제 육보를 만나기가 너무 어렵네요. 눈이 그렁그렁해지고 있습니다. 육보가 선우 씨가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에도 언급했던 종 맞아요. 아니었어요? 몇 가지 제가 좋아하는 딸기 품종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다른 딸기들은 그래도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육보와 뭔가를 또 장희였나 뭐를 이제 교배해서 새로운 품종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트렌드가 정말 빠른 나라이고 계속해서 새로운 게 시장에서 반응을 얻고 하다 보니까 진짜 빠르게 뭔가가 변화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게 좀 더 다양해지기보다는 뭐가 인기가 있으면 그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는 느낌인가 봐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하지만 딸기는 군웅할 거의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새로운 품종들이 계속해서 계속 나타나는 이번에는 금실이다. 그렇죠. 금실의 특징은 뭔가요? 금실은 좀 비싸서 제가 올해는 사 먹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내 사줄게. 내 그 정도 못 사주겠나? 아니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장 볼 때 딸기가 여러 종류가 있으면 그중에 한 두 번째 비싼 거 집게 되는 거 있잖아. 제일 비싼 거는 약간 그렇고. 왜냐하면 자기 혼자 잘 먹는 거는 둘이 같이 먹는 거는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혼자 먹겠다고 제일 비싼 거를 집어도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옆 사람이 사줘야 돼요. 네, 금실 사주세요. 네, 사줄게요. 아까 난방비가 너무 비싸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혼자 살 때 겨울에 잘 이용하던 난방 기구가 있었어요. 팥쉬라고도 하고 유단보라고도 하죠. 네, 뜨거운 물을 채워서 안고 자는 식의 그런 보온 방식인데 이거 굉장히 쏠쏠하게 따뜻합니다, 여러분. 전기장판 같은 거를 계속 틀고 자면 사실 밤에 너무 더워서 약간 비명 지르면서 깨게 되잖아요. 저온으로 해두면 되죠. 저온이라도 좀 그래요, 저는. 답답한 게 있는데, 팥쉬는 뜨거운 물을 붓고, 이제 거기에 천 같은 걸로 감싸는 커버가 있잖아요. 그걸로 준비해서 잠들기 뭐 1시간쯤 전에 이불 밑에다가 넣어두면은 좀 따끈따끈해져서 약간 쏙 들어가서 편안하게 좀 잠들 수가 있어요. 왜 겨울에 되게 좀 우풍이 있는 집에서는 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거를 내 체온으로 덮이느라 에너지를 뺏기면서 잠이 쉽게 안 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팥쉬 쓰면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답답하지 않게 은은하게 좀 온기를 유지해주는 정도로 잘 때는 뭐 발치에 놓고 자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아주 좋죠. 지금 갑자기 생각난 장면인데 섀도우랜드라고 90년대 영화가 있었는데 네. 그게 나니아나라 연대기 쓴 C.S. 루이스에 대한 얘기고 안소니 홉킨스가 주연이었어요. 네. 근데 미국에서 아들을 데리고 온 여성 작가가 그 같이 교류가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영국의 집에서 묵을 때 그 아들이 물주머니를 안고 파들파들 떨면서 엄마 영국은 왜 난방을 안 해요? 물주머니만 안고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애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그건 말이야. 나도 모르겠구나. 그거 마치 너무 우리가 춥다. 일본 갔을 때 왜 여기는 온돌이 없는 거야? 하면서 추워하는 것과 비슷할까요? 각 지역마다 난방의 방식이 다 다른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온돌이 최고죠. 그러니까요. 바닥이 따끈따끈하고 유럽 같은데
겨울에 가면 너무 춥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단열도 정말 잘 돼 있는 편이고 외국에 어디 사는 제 친구가 이 나라는 창문이 있는데 바람이 그냥 머리가 날릴 정도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국의 샤시 기술에 대해서 또 한번 감탄하게 되네요. 그 섀도우랜드의 내용은 제가 너무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다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제 기억에는 그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인 것 같아요. 영화 본 지 오래되면 그렇게 특정 장면이나 특정 아이템에 꽂혀서 그것만 기억나는 경우들 있지 않나요? 맞아요. 앞뒤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물주머니를 들고 파들파들 떨던 꼬마만 생각이 나네요. 저는 어릴 때 빨강머리 앤에서 딸기술이 제일 꽂혔었어요. 어떤 맛일까? 딸기술을 그래서 나중에 자라서 마셔본 적 있어요? 그런 적은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담금주라고 하는 것이 빨강머리 앤의 딸기술이랑 같을 리가 없잖아요. 다르겠죠. 저는 정말 놀란 게 최근에야 감람나무라는 게 무슨 나무인지를 알게 됐어요. 잠깐, 감람나무 하면은 동화 같은 데 되게 많이 나오는 나무인데. 그쵸. 감람나무. 딱히 찾아볼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뭔가요? 근데 그 말은 너무 익숙하죠. 네. 동화라든가 저 서구권의 어떤 책을 읽으면은 늘 등장하고 신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것인데 너무 놀랍게도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몰랐죠. 감람유를 우리가 맨날 먹고 있었네요. 올리브 오일. 너무 머릿속에서 너무 멀리 있던 나무가 갑자기 우리가 지금 너무 익숙하게 잘 먹고 있는 올리브 나무였다니. 그러게요. 그건 마치 어릴 때 전래동화 읽으면 나오던 오얏나무가 배나무였구나. 아, 그렇죠. 이런 거랑 똑같네요. 맞아요. 올리브 나무까지가 평화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는 알고 있고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는데 평화를 상징하는 감람나무 가지 깃발을 휘날리며 뭐 이런 걸 읽으면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고 다른 나무일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각주를 통해서 뭐야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였어? 이거를 또 47년 만에 알게 된 저는 머릿속에 뭔가가 착착착 맞으면서 아 그게 그랬던 거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사람들이 해외 문화에 대해서 많이 접하지 못하던 시대 그리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기도 어렵던 시대에 정말 번역어로 옮겼던 그 관습이 남아있는 거겠네요. 네, 그 관습이 그렇게 굳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파쉬? 보온 물주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집에서 이제 이불 속에 들어갈 때 따뜻하게 몸을 덮일 수 있는 이불 속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구였다면은 저는 밖에 돌아다닐 때 우리 장갑 목도리는 하죠. 그리고 저는 비니도 잘 쓰고 다니는데 맞아요. 머리를 가리면 확실히 보온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비니의 문제는 밖에서 잘 쓰고 다니다가 난방 잘 돼 있는 실내에 들어갔을 때 너무 더워서 얼굴이 벌겋게 홍익인간이 되어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자를 벗으면 머리가 너무 붙어버린다는 것도 단점이긴 합니다. 근데 저같이 짧은 머리의 경우에는 비니, 목도리 이거 도움이 많이 되는데 또 중요한 아이템을 하나 제가 한 작년쯤 찾은 게 여러분 접히는 귀마개 같은 거 아시죠? 귀마개. 네, 약간 손바닥에 쏙 들어가는 정도 크기의 폴더블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아유 고마워요. 접어서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펴가지고 뒤쪽에서 쓰는 헤드폰처럼 귀를 딱 가려주는 그거를 쓰잖아요. 아, 그러면은 선우 씨는 100% 순모로 이 귀를 다 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귀가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귀마개로 가려줬더니 너무 따뜻하고 포근하고 좋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 어릴 때 동화 같은 데서 읽을 때 뭔가 그림 사파에 귀마개를 한 어린이가 참 많았는데 요즘은 귀마개를 좀 안 한다 싶기는 했었어요. 그렇죠? 한동안은 귀마개 아주 털이 북슬북슬하고 커다란 그런 귀마개가 유행하기도 했죠. 아, 헤드폰처럼 쓰는 거. 또 유행템이구나. 근데 요즘은 헤드폰 자체가 유행을 하고 있어서 그 에어팟 맥스라든가 소니 헤드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약간 방한용으로도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하나씩 없는 동안에 하나씩의 블루투스 헤드폰을 끼고 집안일을 좀 했더니 땀이 금방 나더라고요. 그죠? 엄청 더워요. 헤드폰은 음악도 듣고 보온용으로도 좋은 아이템이긴 한데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릴게요. 한적한 길에서 커다란 헤드폰을 쓰고 음악을 듣고 가고 있다는 거는 아주 중요한 신호, 청각 신호를 차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게빈 드 베커라고 하는 안보 전문가가 쓴 서늘한 신호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따르면은 새벽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인적이 그러니까 드문 곳에서 범죄의 의도를 가진 사람이 표적을 삼기 좋은 대상이 커다란 헤드폰을 쓴 여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뒤에서 다가가거나 했을 때도 그걸 못 들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야, 너무 화나네. 또. 그러니까요. 톡토로 여러분들 혹시라도 추워서 헤드폰을 이용하시더라도 인적이 드문 길이나 밤길에서는 헤드폰을 쓰실 때 조금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노이즈 캔슬링으로 해놓고 그렇게 쓰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높아심에 드립니다. 네. 그리고 강력 범죄가 아니더라도 찻소리 같은 거 사실 못 듣고 못 피하는 경우들도 위험해지기가 쉽죠. 지금까지 집안에서 좀 뒹굴뒹굴 하시라 나는 난방비 지킴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꿋꿋하게 겨울을 집안에서 나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운동은 좋긴 하죠. 하던 운동을 겨울에 되었다고 끊으라는 것은 아니고 선우 씨의 경우는 요즘 이렇게 추울 때도 머리가 덜 마른 채 수영을 왔다 갔다 하시던데 어때요 겨울 수영은? 겨울 수영은 할만해요. 수영장이 그렇게 춥진 않아요. 다만 수영하러 오가는 길이 추울 뿐. 수영을 막상 하러 가면 처음에는 당연히 차갑죠. 아주 한여름을 제외하면 사실 수영장 물 온도가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입수할 때는 당연히 몸이 떨리고 으슬으슬하고 추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열은 내가 내는 것입니다. 자가 발전을 하는 것이다. 한 서너 바퀴만 돌면은 몸이 체온이 훅 올라가기 때문에 수영을 1시간 정도 마치고 나올 때는 굉장히 그 물이 전혀 차갑지 않게 느껴지죠. 그리고 나와서는 한겨울에도 찬물 샤워를 하게 되잖아요. 저는 찬물까지는 좀 힘들어서 약간 시원한 물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수영 열심히 하는 친구한테 들었더니 그 수영 마치고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원한 물로 씻고 그렇게 나오죠. 저도 완전히 찬물은 아니지만 들어가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데 그 이전 타임에서 샤워를 끝내고 난 뒤에 다음 타임 사람이 그 물을 쓰게 되잖아요. 썼을 때 항상 아주 차게 되어 있다는 게 처음에는 아주 신기했는데 나중에는 저도 약간 찬물 쪽으로 돌려서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열이 나는 거죠. 그리고 여름은 아무래도 수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영장의 인구 밀도가 조금 북적이는데 한겨울에 가면 사람이 조금 적다는 것도 그 운동을 좀 쾌적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점이죠. 하지만 야외 운동은 부상의 위험도 있고 해서 좀 준비 운동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얼마 전에 선우 씨한테 인원이 하나 빈다고 풋살하러 나오라고 했을 때 선우 씨가 아유 추운데 안 하던 운동 갑자기 시작하면 다칠 수 있다고 거절했잖아요. 저희 친구들이 요즘 풋살에 많이 빠져 있어서 저를 영업을 하려고 끌어들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저는 그 영업을 반사했죠. 혹시 탁구 치러 오지 않을래? 이렇게. 저희 친구 중에 아까 수영도 열심히 한다던 친구가 걷기도 굉장히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목적지와 목적지 사이를 걸어서 간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일부러 걸으러 나가서 5km 막 이렇게 걷고 들어오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의외로 겨울이 걷기 좋은 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사실 여름에는 이제 땀이 나기 때문에 아무리 가볍게 입고 나가도 땀을 홈빡 흘리게 되잖아요. 몇 킬로를 그렇게 걸으면. 그리고 봄, 가을은 당연히 걷기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겨울에는 너무 꽁꽁 싸매지 않고 조금 춥다 싶어도 약간 가볍게 입고 나가서 제가 이제 수영장 가서 금방 몸이 더워진다는 것처럼 조금 열심히 걷기 시작하면 몸이 더워져서 걷기가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 걷는 사람 하정우 읽고 갑자기 걷기 뽕이 차가지고 막 걸어 다닐 때 그때도 겨울이었는데 롱패딩을 입고 나가면 나중에는 너무 더워서 진짜 옷을 벗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계속 일주일에 3번씩 친구들과 탁구를 치러 다니고 있는데요. 탁구를 치러 가는 동안에는 보온에 무장을 하고 가지만 가서는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탁구를 칩니다. 그래도 하나도 춥지가 않고 땀이 막 뻘뻘 나죠. 나는 실내 스포츠가 그렇게 좋아.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수영도 실내 스포츠죠.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탁구를 우리가 계속 다니고 있다라는 게 추위를 잊게 해주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서 내가 열을 내서 1시간 반 동안 뛰어다니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사람들, 뭔가 바깥에서는 굉장히 찬바람이 불지만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뛰어다니는 그 운동에 몰입한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접한다는 게 주는 온기가 활력이 또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톡토로 여러분들 하시던 운동 열심히 계속 하시고요. 그리고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따뜻한 집에서 포근한 담요 같은 거 하나 덮고 듀오링고도 하시고 가족과 루미큐브도 하시고 그렇게 오순도순 슬램덩크도 읽으시고 슬램덩크도 읽으시고 그렇게 난방비 지킴이로서의 활동을 계속 하시면서 또 자기 자신을 차곡차곡 채워가는 그런 겨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둘톡도 들으시고요. 특히 여둘톡 33화 우리에게 온기를 주는 것들도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둘 애드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여둘 애드가 러브핑코 배 워머에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죠? 제가 그 혜택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맞아요. 하나 씨가 카페인에 민감하잖아요. 네. 하지만 또 커피는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도 다 갖춰놓고 오랫동안 커피를 많이 마시면서 살았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에는 더 몸이 견뎌내지를 못하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한 20대 때부터 커피 마시면 한 두어 잔 마시면 심장이 두근두근 하긴 했어요. 그런 신체 반응이 있지만 커피는 원래 좀 잠도 깨고 몸의 흥분도를 높이려고 마시는 거니까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걸 의뢰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40대 이후가 되니까 이제는 커피 한 잔을 마셨다 하면 밤에 딱 잠이 안 오고 그리고 심장이 뛰고 이런 것도 몸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정도가 된 거예요. 특히 제가 재작년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시기를 보냈을 때는 잠을 못 자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전부터 마시고 있던 보이차로 커피를 완전히 대체해서 커피를 안 마시고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커피는 향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우 씨는 커피를 마셔도 잘 자는 편이니까 옆에서 선우 씨가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 나 한 모금만 마실게. 나 진짜 지난주 내내 안 마셨는데 나 한 모금만 마실게. 이런 식으로 그걸 참기가 아주 힘이 들었었어요. 저로서도 많이 미안했죠. 저는 커피에 사실 거의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루에 한 잔은 꼭 마셔야 하는 사람인데 하나 씨가 보이차를 마실 때 옆에서 같이 차를 즐기기도 하지만 커피가 필수품이기 때문에 없이 살 수가 없는데 커피 카페인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이 향을 맡고 조금씩 맛보고자 하고 할 때 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둘 애드 제품이 저희에게는 둘 다에게 굉장히 솔루션 같은 그런 제품이 되었어요. 너무 행복감을 가져다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제품의 이름은 디카프 워크룸의 디카페인 커피들입니다. 네, 저는 사실 디카페인 커피를 굳이? 라는 입장이었어요. 카페인에 좀 둔감한 편이고 커피는 꼭 마셔야 하고 늘 커피를 마시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커피가 수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별로 고찰해볼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할 때는 항상 커피를 좀 연료처럼 들이부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디카페인 커피를 좀 시도는 해봤었죠. 하나 씨가 잠을 워낙 못 자니까 같이 디카페인을 먹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도를 조금 해봤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유명한 로스터리의 디카페인 커피들을 시도해봐도
맛에서 그다지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부족하죠. 네. 근데 커피는 맛과 향으로 마시는 건데 잠을 단지 잘 자기 위해서 맛이 떨어지는 만족스럽지 않은 커피를 마실 것인가? 그거는 전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디카프 워크룸에서 디카페인 커피만 전문으로 로스팅하는 브랜드다라고 연락을 주셨을 때도 약간은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거 마셔보고 맛이 없으면 이거는 우린 광고를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제품을 보내주시라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도 한편으로는 디카페인 커피는 결국 맛이 없던데 라고 생각하고 되겠지? 있었어요. 맞아요. 라는 생각으로 받아서 먹어봤는데 맛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분을 못합니다. 너무 맛있고 그리고 이 정도면 구분이 안 될 정도네가 아니라 그냥 맛있는 커피예요. 근데 카페인이 없고 저는 밤에 잠을 잘 잤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이에 이게 어디 커피더라? 잊어버리고 그냥 디카페인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마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한 3주? 3주 정도 됐나요? 새해 들어서 거의 계속 이 디카프 워크룸의 원두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에 좀 둔감하다고 하지만 정말 카페인이 강한 커피를 마시고서 잠을 못 잔 경우가 딱 한 번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는데 딱 한 번이라니 진짜 너무 놀랍다. 내 인생. 디카프 워크룸의 커피를 메인으로 마시다 보니까 잠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점점 단축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더 잘 자게 됐다? 그렇죠. 선우 씨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동감을 살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커피의 영향을 많이 안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카페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는 나이가 들수록 그렇긴 하다고 해요. 왜 저녁에 밀린 일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오랫동안 깨어있는데 이제 자야 되는데 커피를 한 잔만 딱 마시고 싶다. 오늘 저녁 먹은 게 계속 조금 부대끼는 느낌이라서 지금 커피를 마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지금은 마시면 안 되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리고 임산부 분들도 계실 테고 맞아요. 수유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커피를 오늘 2잔 카페인을 마셨으니까 세 번째 잔은 마시면 안 되겠지. 하지만 마시고 싶다 생각하는 등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카페인의 부담 없이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다면은 이건 너무 좋은 대체제인 것 같은 거예요. 뭐랑 같냐면 제준 후보랑 똑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노알콜 맥주를 발견하고 너무 신세계가 열렸거든요. 맞아요. 그때랑 같은 것 같아요. 카페인 섭취에 걱정이 없이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가 있구나. 맞아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제품은 싱글 오리진 3개가 패키지로 되어 있는 상자랑 드립백 30개들이 세트였는데요. 저희는 집에서 원래 원두를 홀빈으로 사서 집에서 갈아서 드립을 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그런 게 선우 씨가 커피 내리는 것보다 제가 내리는 게 더 맛있기 때문에 저는 커피를 못 마시면서 선우 씨한테 이제 기분이 날 때 내가 내려줄게 해서 내려주기만 하고 저는 못 마실 때도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니까 이제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지금 한 3주 정도 예전에 누리던 어떤 기쁨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제가 잠도 잘 자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을 디카프 워크룸 때문에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상자로 받은 드립백과 원두 3종 세트는요. 일단 받았을 때 저희 예전에도 파티세리 소재를 받았을 때 그 상자 느낌과 디자인이 참 좋더라 말씀드렸는데 디카프 워크룸도 디자인이 너무 훌륭해요. 원두가 100g씩 들어있는 이 패키지가 너무 귀엽죠. 앙증맞고 그거 3개가 이렇게 나란히 들어있는 상자도 아주 딱 맞게 디자인이 되어서 열었을 때 기분이 참 좋고 그 안에 들어있는 원두는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콜롬비아. 요즘 커피의 유행이 좀 신맛이 많이 강화됐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이. 예전에는 좀 고소한 강배전 커피를 많이 찾았다면은 요즘은 약배전, 중약배전 이런 식으로 신맛이 강조되고 꽃향기라든가
과일 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피워 올리는 그런 원두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신맛에 있어서도 제가 딸기를 그렇게까지 즐기지는 못하는 것처럼 저는 신맛에 좀 약해요. 네. 근데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신맛에 미친 자들이거든요. 신치광이들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 신 커피는 못 마시지만 학습에 의해서 입맛은 많이 좀 신맛의 커피를 잘 즐기는 쪽으로 바뀌긴 했어요. 근데 선우 씨의 경우에는? 저는 워낙에 산미가 도드라지는 커피를 좋아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나 한국에 좀 드립을 하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카페에 가서 마시는 커피들은 제가 느끼기엔 대부분 산미가 너무 없어요. 조금 그러니까 고소함을 강조한다고는 하는데 저에게는 좀 쓴맛이 더 강조되는 그런 커피가 많아서 저는 집에서 먹는 원두용으로는 마켓컬리 같은 데서 리뷰를 읽어보고 너무 쉬어서 못 먹겠어요. 이런 원두를 주문하면 100% 제 입에 맞더라고요. 그런 저에게는 이 디카프 워크룸 원두 중에서 에티오피아가 참 맛있었습니다. 이걸 열어보고 에티오피아를 마셔봐야겠다. 그래야 이곳에서 만드는 디카페인인데 그중에서도 더 섬세하고 꽃향기, 과일향기가 많이 나는 축일 테니까 이걸로 시험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커피를 내려봤습니다. 근데요, 향이 너무 좋아요. 일단 향이 너무 좋고 추출을 해서 이렇게 마셔봤을 때 신맛을 신치광이인 선우 씨도 만족시키고 신맛에 많이 익숙해져 있긴 하지만 너무 신 건 못 먹는 제 입도 만족시키면서 둘 다 서로 마주보면서 이거 너무 맛있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맞아요. 어떤 커피들의 경우에는 이제 산미를 살려서 굉장히 섬세하게 약배전으로 로스팅을 하다 보면 거의 차에 가깝게 그러니까 내가 물을 얼마나 하는지 농도랑 좀 상관없이 굉장히 연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디카프 워크룸은 산미를 잘 살리면서도 아주 밸런스가 좋았어요. 아주 맛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콜롬비아나 과테말라의 경우에도 에티오피아보다는 조금 더 단맛, 달고 고소한 맛들이 강조되는 그런 원두들인데 산미가 없지 않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균형이 잘 잡힌 그런 맛과 향을 내서 아주 만족스럽게 마셨습니다. 집에서 원두를 갈아서 드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여기서 갈아주시기도 해요. 원두 구매할 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 디카프 워크룸에 커피가 맛있다는데 한번 디카페인이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시험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라면요. 24,000원, 3가지 원두가 100g씩 포장되어 있는 원두 3종 세트 상자를 구매하시면요. 저희가 느꼈던 그 놀라움을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키지가 참 예쁘고 크기도 너무 적절해서요. 커피를 좋아하지만 지금 커피를 마실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이라거나 아니면 카페인에 아주 민감하지만 커피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선물을 하기에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네. 드립백도 6개입으로도 판매하고 30개입으로도 판매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커피 원두를 친구들과 같이 먹어보고 다들 맛있어 해서 드립백을 거의 선물로 나눠줬더니 커피를 아주 즐기고 또 입맛이 좀 까다로운 그런 친구들도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먹더라고요. 시간이 늦었는데 커피 딱 한 잔만 마시고 싶다 이럴 때 드립백 얼마나 간편합니까? 맞아요. 그리고 사무실에 놓고 마시기도 너무 좋아요. 맞아요. 밤에 야근 있을 때 이럴 때. 디카프 워크룸은 여성 2분이 같이 동업을 하는 그런 소규모의 로스터리입니다. 커피 로스팅을 담당하시는 대표님이 계시고 그리고 홍보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데 재밌는 것은 이 2분도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로 출발을 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2분은 서로를 지명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직장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로 배정을 받은 사이였던 거죠. 네. 재밌는 것이 파주에 명필름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정말 돌비 애트모스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영화관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영화 보러 방문을 하고 거기에 카페도 이용했던 기억이 있는데 2분이 명필름 직원으로 회사 동료로 만나신 거예요. 한 분은 거기 카페 바리스타셨고 한 분은
거기에서 홍보 마케팅을 담당하는 직원이셨고요. 그리고 두 분이 직장 동료로서 기숙사 룸메이트로 생활을 하면서 이야기가 아주 잘 통하고 커피에 대한 그런 사업 구상이 같이 싹 터서 이거를 창업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명필름을 나오게 되면서 더 이상 룸메이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직업 동료로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로스팅을 담당하고 계신 분은 대표님이죠. 아주 어릴 적부터 나는 커피에 관한 일을 하겠다. 그래서 커피를 전공하고 싶었대요. 근데 03학번이신데 당시에는 커피 학과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리학과를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조리학과를 갈 때도 나는 나와서 커피를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확고한 분이었대요. 그래서 커피에 관해서는 정말 수많은 일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로스팅 경험도 있고 한 분이고, 그리고 이 사장님은 카페인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분이어서 지금도 카페인 커피를 많이 드시는데도 디카페인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디카페인 원두는 이 디카프 워크룸의 경우에는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를 거친 원두, 이 원두는 꽤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인 잔류량이 거의 없을 정도로 카페인을 많이 제거할 수 있는 공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생두의 경우에는 좀 무르대요. 다른 생두에 비해서. 그래서 로스팅을 할 때 아주 미묘한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대학교를 가기 전부터 나는 커피를 할 거야 라고 했고, 지금 아주 오랫동안 커피 경험이 있는 이 대표님에게는 이게 하나의 굉장히 흥미로운 도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로스팅 수준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곳에서 어느 정도 하는 것까지는 나도 할 수 있다. 근데 정말 미묘하고 어려운 부분이 디카페인 원두를 정말 맛있게 로스팅하기는 정말 어려운데 내가 그걸 해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많은 시도 끝에 이 원두가 탄생하게 된 거죠. 네, 한 1년 정도 시행착오를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안정적으로 원두를 볶을 수 있는 그런 프로파일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로스팅을 할 때 이것이 매뉴얼화 하기에도 어려운 것이 소리와 로스팅해서 변해가는 색깔을 계속해서 관찰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로스팅을 담당하는 분이 중요하겠죠. 이 대표님은 커피는 향으로 먼저 맛보는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일지언정 향미가 정말 풍부한 커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개발을 했던 거였고요. 이 대표님이 디카페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에는 친구가 있었죠. 모유 수유 중인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가 커피를 내어주면서 대신 마셔달라 그랬대요. 자, 그러니까 본인은 마셔. 커피를 너무 먹고 싶은데 못 마시니까 대신 마셔달라고 하더니 그 커피 마시는 모습을 너무 흐뭇하게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커피라는 게 즐기던 사람에게 어떤 이유로 못 마실 때 그 갈급, 그 욕망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구나. 커피의 향과 맛을 즐기면서도 어떤 카페인 걱정은 없이 마실 수 있는 커피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사업 구상의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성이 된 디카프 워크룸의 원두로 커피를 내려줬을 때 그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게 아주 감동적이었다는 얘기도 했죠. 네. 카페인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한 커피를 17g 정도 원두를 사용해서 한 잔을 내렸을 경우에 잔류 카페인 양이 0.68mg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찾아보니까 우리가 보통 마시는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카페인 양이 한 70mg에서 110mg까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한 양의 카페인이 남아있고 이게 디카페인으로 인증을 받는 그런 범위 내라고 합니다.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를 거친 생두는 99.9%의 카페인을 제거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 이 커피를 마셨을 때 가슴 두근거림 증상이 없었어요. 그게 놀라웠고, 근데 다른 것은 여러 잔을 마셔봤더니 저는 커피를 좀 줄여야겠다라고 끊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혀가 아주 조여지는 느낌이 드는 게 싫었었거든요. 네.
밤에 자려고 누우면 혀가 막 화끈거리고 그러기도 했었고 근데 이 커피를 마셨을 때 가슴 두근거림은 없었지만 혀가 약간 조이는 느낌은 살짝 있었어요. 예전만큼 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그러면 카페인보다는 커피에 또 다른 화학 성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그것 있죠.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혀가 많이 조일 경우에는 그게 밤에 자려고 누워있으면 열감처럼 느껴져서 불면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커피의 경우 저는 마시고 잠을 잘 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이버에서 디카프 워크룸을 검색하시면 스마트 스토어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3가지 종류의 싱글 오리진 커피와 블렌드 커피 원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드립백도 있고요. 한번 구입해 보셔서 내 입맛에 어떤 원두가 맞는지 한번 맛보셔도 좋을 것 같고 커피를 지금 마시기 힘든 상황에 계신 분께 선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해 첫 방송으로 잠을 잘 잡시다를 했잖아요. 디카프 워크룸을 소개하기 위한 어떤 거대한 큰 그림이었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원래 설까지 새해로 치잖아요, 우리. 새해에 여러 가지 계획들 갖고 계신 분들 새롭게 내 주변을 좀 정돈하고 정비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잠을 잘 자고 큰일 하는 데 있어서 디카프 워크룸의 디카페인 커피가 도움을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디카프 워크룸을 만나고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2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새절리 까마귀님께서 슬램덩크 편 기다렸습니다. 우연히 극장에서 하나 작가님을 뵙고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 놀라고 반가워서 인사를 드렸는데 흔쾌히 받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평소 기념사진 찍어주기, 괄호 열고 일행들끼리 사진 찍으려고 하는 상황이면 나서서 사진 찍어주기, 누군가 한 사람은 꼭 빠지게 되잖아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연유로 알아뵐 수 있어서 더 기뻤습니다. 잠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망원 탁구클럽 친구들과 함께 슬램덩크를 보고 나와서 저희는 스포츠팀이니까 너무 흥분한 나머지 포스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자라고 막 웅성거리고 있을 때 어느 지나가던 분께서 제가 찍어드릴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새절리 까마귀님이었고 새절리 까마귀님은 반려공구를 쓰신 제가 그 책에 추천사도 쓴 적이 있는 모호연 작가님이었죠. 네. 저는 책에 추천사는 썼지만 모호연 작가님을 실제로 배운 건 처음이었는데 이런 우연으로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슬램덩크로 벅찬 가슴을 하고 극장에서 나와 작가님과 황선우 작가님, 친구분들 만나 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트위터에서 청계영 작가님이 살아있을 때 극장에 슬램덩크가 걸려있다면 꼭 봐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극구 공감하며 시간 되는 대로 또 보러 가려고 합니다. 경거망동 하면 강백호다. 슬램덩크를 읽으시라. 그 말씀 정말 와닿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부러운 사람이 바로 강백호입니다. 강백호는 농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는 천재야 라는 발언을 일삼고 노력해야 할 때에는 빼지 않고 집중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캐릭터잖아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강백호의 그 경거망동이 저에게 꼭 필요한 미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걱정부터 늘어놓는 성격이다 보니 늘 실행이 어려운 사람이라 괴로울 때가 많은데요. 자신감에 꼭 근본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강백호를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램덩크 얘기 알차게 해주셔서 반가웠고 즐거웠습니다. 좋은 방송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새절리 까마귀 톡토로님. 경거망동에 이어서 또 하나의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10740482님께서 매주 무해하다 못해 유익이 넘치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경거망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생각나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제가 예전에 한 광고 대행사에 입사할 때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니신 티모 대행사의 카피라이터입니다. 면접 시험 같은 용도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했었습니다. 자신의 광고관을 소개하는 말하자면 자기 소개 PT였는데 전 그때 튀어 보이기 위해 테니스공 3개로 저글링을 선보이며 PT를 했는데요.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광고주는 하나의 광고에 여러 개의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세 개의 공을 다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저글링을 하며 하나의 컨셉이나 테마가 생기면 세 개의 메시지가 온전히 다 담길 수 있다며 얘기를 풀어나갔었는데요. 제가 그때 실수로 공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집중해서 보고 계시던 심사위원들의 탄식이 이어졌죠. 저도 그때 아차 하며 솔직하게 가끔은 이렇게 떨어진 공처럼 메시지가 다 안 담길 때가 더 많죠. 라며 실수를 인정하자 분위기가 더 따뜻하게 마무리됐던 기억이 있네요. 물론 그 입사 시험에는 통과했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해프닝 때문인지 1등으로 입사 시험에 통과했다는 후일담까지 들었습니다. 경거망동해보자. 실수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에 이렇게 옛날 이야기까지 소환하게 됐네요. 책이라울 때부터 애정하며 듣고 있지만 한마디 보태고 싶은 욕심에 반가운 마음에 처음으로 글 올려봅니다. 모쪼록 오래오래 방송해주세요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테니스 공 저글링 하다가 이렇게 막 자신만만하게 PT 하다가 갑자기 떨어뜨려. 근데 진짜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실수를 인정하고 거기에 바로 대처하는 거. 그런 게 또 심사위원들도 사람이니까 더 와닿는 거죠. 맞아요. 트위터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мя님께서 헐 여둘톡 새 에피 실화입니까? 슬램덩크라니 사랑해요. 청취 후에는 이어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슬램덩크가 한창 유행하던 때는 어렸어서 기억 어렴풋한데 농구 붐이 일던 분위기, 선수들, 관련 드라마 등 당시 이야기 더불어 해주셔서 너무 재밌음. 잊고 있던 원작 내용도 리마인드되고 원작 잘 모르는데 영화 보고 싶은 분들은 이번 에피 듣고 가면 훨씬 재밌게 감상할 수 있을 듯 하셨습니다. 세훈님께서는 엄마를 자기가 지키겠다는 형제의 이야기에 대해서 얘들아 정신 차려. 너희를 지키는 게 엄마야 했던 거기에 공감을 해주셨네요. 스포일러 안심이라고 하고 경기 누가 이기냐 빼고 모든 걸 다 말해주셔서 좀 어리둥절했다. 크크크. 경기 승패만 스포일러 부분이구나. 여튼 정대만이 포기하지 않는 남자라고 스스로 계속 말하는 건 사실 너무 포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는 말이 심금을 울렸다네. 유유 하셨네요. 우리가 영화나 책이나 어떤 콘텐츠를 즐길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스포일러인가 이것은 모두 다들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포일러라고 하는 말을 알게 되었을 때는 영화의 결정적인 반전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절정의 부분 같은 것을 까발려 버릴 때 그것을 스포일러라고 했었죠. 스포일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망쳐버리는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식스센스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같은데 앞에서 누구누구는 귀신이다! 라든가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든가 그 영화의 축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반전이 미리 까발려질 때 그것을 스포일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스포일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줄거리를 조금만 얘기해도 스포일러라고 얘기를 해요. 말의 뜻이 아주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영화 내용을 소개하는 것 자체를 다 그냥 스포일러라고 해버린다면은 소개 자체를 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렇죠. 만약에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떤 컨텐츠를 즐길 때 사전 정보가 없는 편을 선호한다라고 하면 좀 스스로 그것을 차단을 적극적으로 하셔도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필름클럽 같은 영화 팟캐스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영화 보기 전에도 듣고요. 보고 나서도 들어요. 혹은 제가 안 볼 영화도 들어요. 그걸 통해서 그냥 팟캐스트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좀 각자 즐기는 방식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밍님께서 여둘톡 슬램덩크 편 미쳤다. 지금 반 넘게 들었는데 끝나가는 게 아쉬운 마음과 얼른 다 듣고 더빙판 관람하러 가야겠다는 마음이 동시에 든다 하셨네요. 샌드님께서 여둘톡 42화 듣다가 슬램덩크 상영 시간을 알아봤다. 흐릿하게 캐릭터들을 기억하고 영화를 아직 안 본 상태라 들어도 되나 싶었는데 슬램덩크 입문으로 좋았다. 극장판 설명 중 만화책에 나오는 이야기도 곁들이면서 대사, 사운드, 화면 효과 설명까지 듣는 영화 같았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유소민님께서 좋아하는 거에 좋아하는 거 더해진다고 해서 정말 기대했는데 역시나 너무 좋았다.
1+1은 2가 아니라 무한대네.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 별 관심이 없어서 지금까진 여둘톡에서 감상만 들어도 충분한 줄 알았는데 아니다. 진짜 아니야. 여둘톡 리뷰는 원작을 보고 들어야 진심으로 더 재밌다. 어떤 건 공감하고 어떤 건 혼자서 부연 설명하며 들으니 실제로 같이 앉아서 감상을 공유하는 기분. 여둘톡 듣고 다시 또 보러 갑니다. 좋아하는 게 왔을 땐 마음껏 즐기려고요. 총총 하셨네요. 맞아요. 2회차 보셔도 재밌어요. 야나님께서 여둘톡 슬램덩크 편 제목 보는 순간부터 설렘. 서태웅 과몰입 세럼은 작품 속 최고 미인이라는 황선우 작가님의 말에 기립박수를 쳤던 것이에요. 휴. 송태섭 시점으로 키 큰 선수들의 벽을 느끼는 부분이 정말 만화책으로는 보여줄 수 없었던 탁월한 애니만의 연출이었다는 부분에 너무 동의하면서 그걸 위해서 극장판 주인공은 송태섭일 수밖에 없었다고 저도 생각해요. 김하나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채치수 시점으로 코트를 바라봤다면 느낄 수 없는 몰입감과 동질감. 콘텐츠 이야기를 하실 때 안 본 것들이라 소개를 받는 포지션이었다가 이번엔 같이 뜨거워지는 느낌에 눈물 줄줄 하셨네요. 저희가 스포티파이의 경우에는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팟캐스트에 연결해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티파이에다가 영화 속에 들어갔던 삽입곡, 그리고 TV 애니로 방영되었을 때의 애니 주제곡, 그리고 만화책 속에서 서태웅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듣는 노래가 가사가 적혀 있거든요. 그게 프린스의 곡입니다. 그런 노래들까지 다 플레이리스트로 묶어놨어요. 심지어 저희가 흥얼거린 90년대 드라마 주제곡도 들어있습니다. 네. 같이 들으면서 한번 또 같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느껴보셔도 좋겠네요. 케미쌤님께서 슬램덩크의 큰 추억, 감정 없는 50대 후반 아지매로 요즘 슬램덩크 광풍이 어색하고 신기했는데 여둘톡 듣다가 홀린 듯 영화 예매함. 와, 두 분 영어방일세 하셨습니다. 네. 일본에서 오신 톡토로 안시오님께서요. 이삿짐이 너무 많고 막막해서 짐 쌀 기력이 없어질 때마다 여둘톡 듣고 힘내고 그랬다. 일본의 유명 만화를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점이 와닿는지 아니면 불편할 수 있는지 알게 되어서 신기했고 슬램덩크 편 진짜 재밌게 들었답니다. 난 슬램덩크 본 적 없지만 점점점 하셨네요. 막연히 일본 사람이면 당연히 슬램덩크 다 봤을 것 같고 막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네, 또 요즘 세대시니까요. 이사 잘 하셨나 모르겠네요, 안시호님. 이사 잘 하시고 편안하게 여둘톡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애플 팟캐스트에서 운서동 불주먹님이 근데 저는 제가 태섭이가 된 것 같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약간 벅찬 듯한 선우 작가님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몇 번을 돌려들었어요. 그 기억을 가지고 3년을 뛴다는 말도 정말 공감했고요. 두 분 덕분에 제목만 알던 슬램덩크를 보고 싶어졌어요. 만화책을 먼저 읽고 싶은데 요즘은 정말 쉽게 보기가 힘드네요. 그래도 언젠간 찾아볼 겁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귀하고 좋은 컨텐츠 감사드려요. 매번 생각이 확장되는 느낌이 듭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오 인생님께서 남편이 보러 가자고 해서 보러 갔는데 개인적으로는 만화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사실 재밌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선우님의 목소리로 들으니 너무 재밌네요. 흐흐. 분석도 잘해주시고 이걸 듣고 볼 걸 그랬어요. 들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정말 재밌게 보시게 될 거예요. 네. 플라잉 치코님께서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팟캐스트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주행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는데 회차마다 늘 위로되고 웃음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요즘의 매체들은 생각보다 많이 자극적이고 폭력적이에요. 그걸 인지하지 못하다가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들려줄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하며 여러 것들을 접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생각보다 자극적인지 깨닫고 놀라게 됩니다. 그런 중에 만난 여둘톡은 아이와 함께 듣고 있어도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아 정말 감사해요.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고요 속에 있거나 동요만 들으면 삶이 건조해지거든요. 두 분과 함께 대화한다는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좋은 대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어 정주행 잠시 멈추고 댓글 남깁니다.
아이가 크면 퀸즐랜드보다 호프마당에 같이 가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네. 좋은 대화란 어떤 것일까 편을 듣고 남겨주신 댓글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여둘 애드에 소개한 제품들은 저희 스스로 계속해서 구매를 해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고마워서 그래 그래놀라를 먹다가 또 재주문할 때가 되어서 주문했더니 사장님께서 오랜만에 편지를 적어서 같이 넣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만드시는 선우하나 작가님. 새해 복 넘치게 받으세요. 에헤라디아, 자화자찬 경거망동. 저희 올해 키워드로 삼기로 했어요. 이번 편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중입니다. 책이었다면 모든 문장을 밑줄 긋고 필사를 해야 할 것 같은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특히나 꼭 저에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새기고 또 새기는 중입니다. 여둘 애드로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여기서 실수하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두 작가님에게 폐를 끼치는 거야. 정말 잘해야 돼. 라고 온몸에 힘을 잔뜩 주고 긴장하는 저를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두 분이 아니었더라면 제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무조건 겸손하기를 최고의 미덕으로 삼아 계속 스스로를 볶아치며 살았을 거예요. 지금은 아이들 방학과 설 특수가 맞물려 분 단위로 쪼개 살지만 이 또한 이때가 아니면 언제 일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요. 엊그제 저녁 시간에 올해 4학년이 되는 첫째가 엄마 김 하나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니 옆에서 둘째가 김 하나? 김 하나 엄마가 좋아하는 작가님을 엄마가 어떻게 줘? 라고 말해서 웃음바다가 되었답니다. 오랜만에 제가 TMI가 길었죠? 아무튼 여둘툭 덕분에 저를 알아가는 중입니다. 정말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절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둘톡 댓글을 보면 이건 집단 상담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따순 시간. 무엇보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하고 역사책에서 읽는 게 아니라 동시대에 함께 살며 그 에너지 파동에 함께하고 있다는 게 정말 영광이고 두 작가님과 모든 톡토로님들께 고마워요. 저희 팟캐스트에서 언급한 부분을 인용을 해주셨네요. 무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나도 당신도 사라지길 원하지 않아요. 존재하고 표현하고 도전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격렬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서 그래를 믿어준 두 작가님과 톡토로님들 덕분에 사라지지 않고 제 위치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요. 늘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서 그래 신두란 드림. 저희 오늘 아침에도 먹고 왔어요. 늘 너무 맛있고요. 여름에 불 쓰기 귀찮을 때 참 잘 먹었는데 겨울 아침에도 시원하고 든든하게 또 네.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그러게요. 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설이라고 또 연락 주셨는데 저희도 참 받는 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요. 인용하신 부분 네. 다 참 너무 좋은데 네. 도전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격렬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격렬하게가 약간 복가치즘으로 흐를 위험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인데 제가 말한 격렬함의 뜻은 열심히 사세요 이게 아니라 원하는 거를 다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이 평화롭기만 하지 않고 격렬해지게 마련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거를 어떤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 이렇게 복가치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약간 덜컹덜컹 살아보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맞아요. 정희톡토로님께서 메일을 주셨는데요. 강원도 삼척에서 그것도 두메 덩그라니 있는 전교생 4명의 중학교 국어교사신데 예전에 8월에 저희에게 메일을 주셔서요. 네. 예전 여둘톡 오프닝 곡 지금은 바뀌었지만 그 이전 곡을 본인이 리코더로 연주하시고 그 전교생 4명 중에 한 친구가 우쿨렐레를 연주해서 발표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는 그런 긴 메일을 주셨어요.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전교생 4명에 대해서는 오마이뉴스에서도 기사를 본인이 직접 쓴 게 있었는데 그 내용도 참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작가님 도움으로 학교 축제에서 학생과 멋진 합주를 마쳤어요. 공연 실황 보내드린다고 약속하여 이렇게 다시 연락드립니다. 학생과 매일 연습하는 시간부터 공연하는 순간까지 매번 엉덩이 들썩거리며 좋아했어요. 내년엔 여둘톡 전국노래자랑 편에서 영감을 받아 우쿨렐레 리코더 버전으로 전국노래자랑을 해볼까? 혼자 궁리 중이랍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이야기 많이 나눠주세요 하셨습니다. 정말 잊고 있다가 몇 달 만에 이렇게 공연을 잘 마쳤다고 영상을 받아보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메일에 적어주신 것처럼 공연을 멋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준비하면서 엉덩이 들썩이게 좋아하는 이거를 매번 느낀다는 게 어떤 아마추어 뮤지션들의 특권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도 이걸 읽으니까 다시 서사음 활동을 하고 싶어지네요. 맞습니다. 요새 좀 쉬었잖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선우하나 작가님, 성산동 톡토로입니다. 매번 여둘톡에서 나오는 톡토로 분들의 근사하고 다듬어진 글들을 듣다가 투박한 글솜씨지만 한 번은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작년 초에 저는 굉장히 기대했던 직장에서의 일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서 제 자신에 대한 자책감으로부터 오는 우울감으로 마음이 땅굴을 파고 들어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마음에 답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았던 것은 마저 듣지 못한 책이라웃 하나 작가님 편들을 하나하나 들으며 한 달리기와 새로 시작한 풋살이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운동을 쉬었었는데 더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던 오래전 일로부터 얻은 교훈 때문이었어요. 풋살을 하면서는 여러 멋진 여성들과 몸을 부딪혀가며 소리를 질러가며 얻는 즐거움이 컸고 조금씩이라도 공에 발을 대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좋았고 달리면서 마주치는 한강공원의 통통하게 살이 오른 고양이들과 매일매일 바뀌는 계절의 변화와 경관들, 그리고 귀에서 들리는 편안한 하나 작가님의 음성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둘톡이 시작되었고 저희 든든한 달리기 메이트이자 힘을 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황선우 작가님의 책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를 보며 나는 일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고 일과 관련된 사람들과 관계들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로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구나 깨달았고요. 일주일을 기다려 새로운 주제로 깊이 있고 재밌고 유익하게 말씀하시는 두 분의 이야기와 톡토로 분들의 사연을 들을 때마다 어쩌면 저도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래도록 꿈꿔왔던 곳을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기에 사실 큰 빚만 지고 망하게 되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판을 짜줄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내가 하고 싶은 판을 짜자, 용기를 내자, 톡토로십은 이런 거라고 했어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만의 공간을 준비하면서 2013년도에 작성했던 설문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이미 그때 저는 재활운동 치료와 한의원 치료를 함께하는 걸 그려보고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순간으로부터 저는 끊임없이 원하고 있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국제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을 1년간 준비했고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작년에 필라테스와 한의원을 함께하는 곳을 내게 되었습니다. 개원하는 과정에서 브랜딩을 해준 친구와 공간 디자인을 하는 반려인의 도움을 받고 주변 친구들의 응원은 든든한 지지가 되어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제 나는 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둘톡 가을 한단 편에서 나온 곰순이를 덴마크로 입양 보내는 일도 개원 준비와 동시에 진행했고 나에게 다시 없을 복이 몰리는 시기니까 잘해보자고 힘을 냈었죠. 마침내 개원을 하고 하루하루 이곳을 찾아주시는 지인과 친구들 그리고 여러 톡토로들과 눈을 마주치고 함께 건강을 도모하며 고맙고 즐거운 날들을 보내다 오늘 마침 시간이 나서 하나 선우 작가님께 이 고마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고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다고 하셨죠? 하나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톡토로 곁에는 톡토로가 있다고요. 우리는 느슨하지만 단단한 연대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의 일을 사랑하며 제가 짠 판에서 흥겹게 일하며 놀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니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해주세요. 하셨네요. 야, 톡토로 곁에는 톡토로가 있다. 저희가 여둘톡에서도 언급했었던 성산동의 소호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홍예원 톡토로님의 메일이었습니다. 이곳은 필라테스와 한의원을 함께하는 곳입니다. 홍혜원 원장은 저희의 친구이기도 하고요. 근데 조금 헷갈리실까봐 첨언하자면 저의 예전 직장 후배이자 또 저희를 오랫동안 진료해준 최혜미 원장이 운영하는 곳은 서대문구에 있는 달과궁 한의원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나요? 편에서 얘기했었죠. 아주 맞아요. 경제 사정이 좋으면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에 한 명만 진료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맞아요. 헷갈릴까봐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저희가 친하게 지내는 이 두 명의 한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정말 자기 일에 너무 열심이죠. 진지합니다. 이 필라테스와 한의원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이 공간을 얼마나 또 열심히 준비해서 꾸렸는지를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죠. 네, 저희가 정말 오랫동안 그 성실함을 지켜봐왔던 친구인데 지금 원하던 공간을 용기 있게 오픈을 하고 거기에 또 톡토로들도 많이 찾아가고 계시다고 해서 저희도 너무 마음이 좋네요. 내가 원하는 판을 대신 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만든다. 이런 얘기가 너무 좋네요.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읽고 싶은 어떤 글을 대신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쓴다.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댓글에 여러분들께서 이상입니다. 로 글을 마무리해 주셔서 참 잘하고 계신다. 이런 네.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너무 댓글 쓰고 사연 보내는데 에너지 많이 쓰지 마시고 덕담도 좋지만 마무리하기 힘드실 때는 그냥 이상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둘톡 43화 겨울한담도 이상입니다. 오늘의 여둘 애드는 참 맛있는 디카페인 커피, 디카프 워크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